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호남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맡게 됐죠. 윤석열 선대위에서 동서화 미래위원장도 맡았던 박 전 의장을 잠시 뒤에 연결해서 취임식 준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들의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논란부터 윤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한 관심까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오찬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대선에 앞선 지난 4일 경북 영주에서 지역 유세를 마치고 울진을 찾았는데요. 열 하루 만인 오늘 당선인 신분으로 산불의 화를 입은 울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용 헬기인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창걸 울진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를 받았고요. 이어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하니 규모를 올려 주택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또 지역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며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한다고요? 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합니다. 별도의 배석자 없이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게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선인 측에서 안을 짜면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 문제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 준비를 포함해 오는 5월 9일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해 이 같은 긴장감이 오찬 자리에서도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나는 모습이죠. 네, 이르면 주말부터 가동될 인수위원회 조직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7개 분과 가운데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 1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공개됐는데요.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김소영, 신성환 교수와 경제정책 구상을 그리기로 했고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간사를,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이 위원을 맡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동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 시대가 개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오늘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어제 현충원 참배와 첫 회의로 비대위 첫 발을 뗀 데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향한 당 내부 비판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재론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내려놓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었으면 한다며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비대위원인 권지웅 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은 타당하다면서도 윤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에 거는 기대도 있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대위 핵심 과제로 지방선거 공천을 꼽으며 국민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 공천은 막고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의지를 가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비대위원인 조홍천 의원은 대장동 특검 대상의 이재명 전 후보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검찰 독립성이고,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려는 것 아니냐며 견제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21개월 만에 청와대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의 의미와 함께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어땠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선 정권 교체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형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 대선이 치러지고 9일 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개 회동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9일 만에 만났지만 식사는 하지 않고 초반 10분은 배석자를 두고 만난 뒤 이후 40분 동안 비공개 독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인 시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뒤여서 별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택한 만남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되 배석자는 없는 비공개 독대 방식입니다. 윤 당선인은 21개월 만에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습니다. 윤 당선인을 검찰 수뇌부로 파격 발탁한 것도 문 대통령이고,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보호했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정권 교체를 내걸고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결국 당선돼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 정부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회동은 당선 축하 성격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폐 수사 발언으로 쌓인 앙금으로 냉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양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 단독 회담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총장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 없이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 독립성과 직결된다며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이 검찰을 지킨다고 총장직을 박차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이 끝났다고 대장동 특검을 덮어두거나 유야무야할 경우 윤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 부부에게 좋지 않다면서 모든 의혹을 포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정책위 의장에 재선인 김성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정책을 총괄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할 정책적 연계성에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현재는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조속히 교체하란 국민의 경고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호남과 민주당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죠. 윤석열 당선인의 동서화합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연결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을 여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박 전 부의장이 생각하는 통합의 취임식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김은혜 대변인이 나와서 인선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워낙 수많은 정치 역경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헌신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에게 참 과분한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예. 제가 뭐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념 편향적인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예. 민생과 실용, 중도의 네. 정치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국민에 대한 기대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역할을 해왔던 점을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뭐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바른미래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외 인사로 윤석열 당선인을 좀 미약하나마 좀 도왔던 일이 있어서 예. 그 소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과분한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부탁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부탁을 했다고요? 어제 당선인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예,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에 네네.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하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윤 대통령 국정 철학과 가치와 비전을 담는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가 감당할 능력이 좀 없다고 제가 완곡히 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국회 부의장도 지내시고 또 정치권에 두루 경륜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윤 정부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작은 미랄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와 심정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수락을 했습니다만 어깨도 무겁고 마음에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랬군요. 처음엔 고사를 했는데도 거듭 부탁을 했고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원래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검찰에 그분이 봉직하고 있을 때는 같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대개 이제 검찰 선후배 사업시험 기수가 있기 때문에 저를 호칭을 하실 때 평소에 선배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5월 10일에 맞춰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제 물론 부탁을 받으셨습니다만 머릿속에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취임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혼자서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입니다. 준비위원회 인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또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바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 통합과 그다음에 수용, 포용 뭐 이런 맥락과 정신을 바탕 속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 공약이랄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또 통합과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취임사까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장소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보니까 13대부터 최근까지 대부분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혹시 다른 곳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도 국회 광장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축복 속에서 또 국민이 좀 행복한 모습으로 보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 지금 보니까 용산으로도 지금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광화문이나 용산 이런 곳에서 좀 온 국민과 함께 통합의 정신을 같이 이렇게 담는 그런 취임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윤 당선인께서는 어제 남대문 시장에 가셔가지고 소탈한 행보, 민생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셨는데 뭐 제왕적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모습을 이번에는 버리고 항상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뭐 광화문 청산이 뭐 용산 청산이 하는 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뭐 그것은 어디로 옮길 것인지 여부는 저로서는 알 바가 아니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맥락 속에서 취임식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국회 부의장도 지내시고 국정 전반의 능력도 있는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청와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DJ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셔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법무비서관으로 저를 발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가 겸임을 했죠. 그랬죠. 그 당시 때는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 때 이제 폐지를 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온노비 의혹에 휘말려 가지고 사직을 하고 이제 구속을 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와대 내에 있는 참모들이 이 기회에 민정수석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민정수석이 부활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노비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이제 구속까지 되셨는데 모두 무죄 판결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모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단계를 넘어서 첫 내각 구성까지 인사부터 좀 통합형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윤 당선인께서 참 인상적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지지선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오찬을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선인께서는 저는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최고의 전문가 실력가를 기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판단과 건의 속에서 저는 정책을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신 데다가 네. 정치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정치적 신세를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개인을 위하거나 내 측근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통합국정, 통합정부를 이끌어갈 충분한 자질과 자세가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할당, 여성 할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선을 그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력과 능력 중심이라는 점을 그 큰 원칙을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상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모든 공약과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윤 당선자의 그 양반의 평소의 그 스타일과 소신, 그다음에 공인으로서 행보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란 좁은 나라.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발탁해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능력이나 경륜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지역 안배라는 것은 꼭 자기 측근 유지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물타기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지역 안배 운운을 하는데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배제를 해야 한다는 배제의 자세만 돼 있지 않다면 능력, 실력에 의한 발탁 인사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보니까 총리 하마평에 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그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겸비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미랄이라도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와 마음은 돼 있습니다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보겠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안 대표와 이제 과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대표도 잘 아시고 또 윤 당선인도 지금 아는 입장에서 두 사람이 좀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될 거고 또 충분히 성공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사심이 없는 분들이고, 안철수 대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이 역점을 두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펼치고 왔었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연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정치 개혁도 해야 되겠다고 의기소통에서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사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데만 역점을 두겠다는 윤 당선인의 그 자세와 생각이 저는 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텐데요.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만큼 여야로 나뉜 지금 국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당선인 입장에서도 현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져 있는데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윤 정부의 국정 수행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보복적인 안갚음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윤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 민주당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배려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협치는 대통령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네. 확실하고 진지하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존중과 배려로 통합 협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선 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인터뷰를 했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이 통합과 화합의 취임식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째 30만 명대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6만 2,338명으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늘어 누적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293명으로 누적 1,8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38명이나 늘어 현재 1,196명으로 1,200명에 육박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한 달간 경각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기에 진입하는 구간이라면서 한 달간 의료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하고 환자 발생 상황에 맞는 체계 전환과 경각심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PCR 검사보다 빨리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어서 검사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검사는 끝난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 뒤편에 있는 이곳 건물이 의료진용 신속항원 검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쁜 시간은 다 지났고 이곳 문을 닫아둔 건데요. 오전 한때에는 병원 부지 바깥까지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검사 건수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부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해주면서 검사자가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이곳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는 150건에 육박합니다. 어제 200건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단 1.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수요도 크게 늘어서 앞으로도 병의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동네 의원에선 시내에 검사자가 몰리는 만큼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PCR 검사 뒤 격리나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없애고 한계로 치닫는 PCR 검사 역량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스로비드 치료제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병세 약화 차단도 기대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지금처럼 시행해보고 연장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발표가 나온 이후 해외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정부가 국내 격리 면제 지침을 발표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가 지난달 동기보다 281%,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7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된 해외 항공 노선별 점유율은 하와이와 괌, 사이판 등 미주 노선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럽이 31.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위장 전입과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건에 달하는 공급질서 교론 행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다양한 유형의 불법 청약 행위가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점검한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 의심을 받은 26곳입니다. 모두 12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청약 일정에 맞춰 주소지만 옮겨 전입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다시 대전과 대구, 서울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한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불법 유형은 통장 매매입니다.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뒤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 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14건 적발됐습니다. 또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수법을 쓴 부정 청약도 9건 나왔습니다. 세 자녀가 있던 B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해 다시 당첨됐습니다. B씨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청약 점수를 더 많이 받았지만 확인 결과 이혼 뒤에도 배우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매 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주택 환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진 군수입니다. 예, 울진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제가 많이 놀라셨죠? 바쁘신 데까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 복구하시는데 부작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군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괜찮기 때문에 네네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몽골 텐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네, 172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그 3월 세비에 수당 30%를 각출해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행보 모습 화면으로 보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오늘 3개 분과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1년 9개월 만에 만날 예정이죠.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찬 회동을 갖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게 1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기간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두 사람이 충돌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내일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내일 두 분의 오찬 회동이 네. 배석자 없이 진행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합의문이라든가 공동 발표문 같은 형식이 아니면은 잘 알기 어려운 그 내막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아마 냉랭하게 대화가 끝났다 이러면은 뭐 발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네네. 어떤 식이든지 간에 대변인을 통해서 뭐 합의문이라든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뭐 5개 항, 6개 항 정도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가장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회동을 통해서 그 국민 통합 네. 그리고 미래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위안을 주는 그런 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진 원장께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내일 회동 분위기는 어떨 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바뀐 느낌? 네. 예, 그러니까 밝은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달. 네. 이었던 관계가 서로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대통령 앞에 검찰총장 고개도 못 듭니다, 원래.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대통령 그렇습니까? 당선인이 됐고 이제는 예. 물러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묘할 겁니다. 아. 겉으로는 웃고 덕담을 건네겠지만 예. 그리고 내일 배석자 없이 만나지만 네. 그 청와대란 특성상 녹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두 사람은 각각 수업을 꺼내서 메모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밖으로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뼈 있는 덕담, 네. 예, 공공기관 인사 문제라든 이런 부분 협조 요청을 완곡하게는 하되 상당히 그 오고 가는 부드러운 말 속에 뼈가 있는 말이 이 주고받을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따뜻한 미소 속에 차가운 비수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은 그렇군요. 그런 미묘한 만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잖아요. 보통 열흘 안팎 사이에서 예. 만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배석자 없이 만납니까? 아닙니다. 보통 배석자가 있습니다. 아. 비서실장 정도라든지 그렇군요. 또 양쪽에 있어야 나중에 가서 말이 번복되거나 또 추가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두 사람이 워낙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헌정일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상하 관계였다가 상하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아마 못다 할 얘기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아마 실무적인 얘기보다는 좀 허심탄회하게 좀 껄끄러운 얘기라든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배석자 없이 회동하게 되면 기록하는 분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도는 나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막상 내일 하는데 한두 명 기록자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추은혜 해설위원도 청와대를 출입해 보셨으니까 배석자 없이 회동하면 진짜 기록하는 분도 없습니까? 기록하는 분이 일단 없다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정권 교체기 때 가장 그래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던 게 YS에서 DJ로 넘어갈 때, 그랬군요. 1997년 그때였죠. 예. 그때는 97년 12월 18일 날 그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20일 날 만났습니다. 20일 날 만났고 28일에 또 양쪽 부부가 그랬습니까? 관저에서 또 송년 모임을 한번 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6차례에 걸쳐서 주례회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주례회동을 한 적이 주례회동을 있습니까? 화요일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의 라이벌이었고 평생의 동지였고 이런 신뢰관계가 그랬군요.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례적인 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번은 한 차례 혹은 많아봤자 한 차례 더 정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활한 과거처럼 모임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요,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지금 건의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절차를 밟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들, 나중에 뭐 다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거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과거 YS와 DJ가 대통령을 당선인 신부로 만났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바로 꺼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남 때 그 김대중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했었고, 그것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곧바로 사면을 이렇게 단행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죠.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 버립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당선인이 건의를 하는데 참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원래 본인이 사면 배제 원칙,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만은, 하지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힘든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확실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지난 했습니다. 사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사면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면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때 청와대가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내일 윤 당선인이 만약에 건의를 하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저는 뭐 일단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을 당하거나 구속이 되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하면 구속이 돼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3년을 넘게 감옥 생활, 영어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두 번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찍이 두 사람의 사면은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또 사면되는 이른바 동시 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오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었죠. 이야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결국은 뛴 것 아니냐. 그래서 감옥에 간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도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또 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이석기 전 의원의 그 복권, 사면 복권, 이것은 국민 통합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아직 남은 형량을 아직 1년도 안 채웠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 뭐 1년만 더 그냥 고생하면은 저절로 사면이 될 거고, 또 이제 그 나머지를 윤석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복권 뭐 이렇게 해서 화합을 이뤄가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진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와의 와 동시사면 가능성? 거의 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과 뭐 다른 정치인하고는 별개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한다 하면 쿨하게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지, 거기에 끼어서 다른 걸 뭔가 이렇게 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인수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원 3개 분과 9명의 인수위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수위원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추은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인수위원들을 보면은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인사가 난 걸 보니까 7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임명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를 보면은 24명 중에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네. 오늘 인사에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또 기용이 됐다. 전문가. 그리고 관료들이 기용이 됐다. 또 전직 일부 관료. 학자들도 중용이 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 경제 1분과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외교 안보 쪽을 보면은 한미 관계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를 보는 거고요. 위에 상층부 안철수 뭐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 이름들 쭉 보면 주로 중도 통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라는 거고. 뭐 인수위원 4명 보니까 2명 정치인, 1명 관료, 1명 교수 출신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반 인사라든지 그 이후 인사 때마다 가장 저는 비판적이었던 게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중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권이든 세게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초반에 이런 인사를 몇몇 보면 비교적 고루고루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호남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사를 했는데 거듭 좀 요청을 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이 고사를 하니까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하면은 검찰 근무도 있었지만은 청와대 근무도 경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4번 경력 어떻게 보면 또 호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역할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통합 차원들 그리고 지역 그 안배 차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호남의 뭐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근데 그때 경선 과정에서 우리 이후 윤석열 캠프로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호남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과감하게 참여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높게 평가한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어떤 통합 특히 이번 경선 과정의 호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연장성산이고 이후에 보면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좀 중용이 되지 않을까. 이번 인수위원 중에 하나에서 누구죠? 이용호 의원 같은 건데 전라북도 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중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합 중도 인사들을 중용하는 그런 방향이 좀 많이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누가 오를지가 관심인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 안철수 인수위원장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넘어야 될 장벽이 그 민주당의 반대. 그거를 어떻게 뚫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 장벽일 겁니다. 아주 험난하고 또 다른 하나가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배 주식의 지금 대주주 아닙니까? 거의 뭐 1,8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한 그 부담감일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대통령 선거 나오거나 서울시장 나왔을 때 계속 이거 백지 신탁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현실화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그 반대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겁니다. 원장님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 보면은 상당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보면 인수위원장 초기에 맨 처음에 안철수 거론됐는데 바로 예정도 됐고 이후 부위원장 뭐 권영세 그리고 장제원 비서장 전부 다 예측 가능한 인사거든요.
그래서 총리도 일찌감치 지금 안철수 이름 석자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렇네요. 아마 본인이 혹시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아마 호남 출신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가장 좀 유력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그렇게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 권성동 의원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 그러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거 때문에 없애려면은 반부패 비서관실을 없애면 되는데 왜 수석실을 다 없애냐. 그러니까 민정이란 것이 원래 그 민심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민정비서관실이. 그러니까 민심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공직기관에서는 고용익자 검증,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 후속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검경 등 사정기관에서 군림을 했고 또 여기서 뭐 범죄정보 수집이 또 공작 같은 걸 통해서 정치보복하고 사실 모두 정치보복 받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실로부터 정치보복을 받아서 수사재판 받았다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치부 야권 인세는 정치보복을 하고 또 자기 편 비리는 조국 수사할 때 얼마나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은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고유 기능 있지 않습니까? 법률 보좌하고 또 그다음에 인사 검증하고 당연히 민정 여론을 수집을 해야죠. 그런 기능은 그런 거는 다 만들죠, 비서관실. 네. 팽팽합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정정보조사 기능 없애려면 반부패 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 남은 기능은 놔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해보셨으니까 민정수석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조홍천 의원의 말은 실무적으로는 옳습니다.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안에 문제되는 반부패 비서관이라든지 문제적인 비서실만 폐지하면 되지 민정수석실 전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정수석실 하면 왕수석이고 검찰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하면 뭔가 파워풀한 실세고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뒷조사하고 뭐 사정 업무하고 말이죠. 적폐수사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폐지한 필요가 있다라는 권성동 의원이 말이 맞고요.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너무 말이 많아서 정권 잡자마자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비서관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했죠. 그 법무비서관이 바로 박주선, 조금 전에 이게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국민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가라앉고 필요에 의해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자연스럽게 다시 복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너무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뭐 국민들 민심 여론 차원에서 또 폐지해서 또 필요하면 다시 일부 기관을 또 복원하거나 명칭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출범하는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민심이나 여론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훈 해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필요한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사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의 뜻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그 첫걸음으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민정수석실을 기능을 다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 법률 보좌하는 그 법무 기능, 법무비서관 기능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세상의 의견을 듣는 민정비서관 기능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남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공직기강 예. 비서관실이 했던 인사검증 이 문제는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맡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또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했던 반부패 비서관의 기능은 이 부분은 특별감찰관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라 이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재앙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만큼 네. 한번 시도해 보면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좀 미묘한 지금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안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와 함께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인사하지 말고 협의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왜 이러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최준 원장님, 보통 정권 2학기에 공공기관장 인사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되풀이되고 그런 있는데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 예.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청와대 맨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좀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대선 3월 9일 이틀 후에 바로 청와대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인사는 중단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하고 중요한 인사는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현재 마지막 2월 24일 퇴임 전날까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도장 찍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공기관 인사를 가지고 항상 전현직 대통령이 그다음 인수위원 과정에서 티격태격 했었습니다. 그게 감정이 결국 악화돼서 새로운 대통령 출범하면 네. 전 대통령이 했던 인사를 압박을 해서 밀어내거나 이런 아주 고약한 안 좋은 관례가 되풀이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현 정권이 앞으로 이 2달 남짓 임기가 남아 있지만은 네. 가능한 지금 중요 인사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3월 30일 날 감사원 감사위원 새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4년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비서관 출신 지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하는데 네. 4년짜리 새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임기가 4년인데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 2달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좋은 관계를 가느냐 네. 아니면 상당히 악화된 관계로 가느냐 그 여부는 공공기관 인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정도로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상당히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마지막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하면 양측 간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와 함께 좀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인데요. 김호수 총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임기 다 채운 검찰총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계속한 총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김수남 총장이나 김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되니까 바로 이제 물러난 그런 경우도 김수남 있고.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사표를 냈었죠. 바로 사표냈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예. 김가경 검찰총장 그때 이제 2002년 11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총장으로 네. 예. 2003년 3월에 또 물러났습니다. 검찰과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에 예. 곧바로 물러나기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뭘 이제 계속 위임한 경우도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경우는 참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검찰총장의 중립성, 검찰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의무로 양으로 밀어내기도 할 수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수로 보면은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세기 위수거든요. 그렇군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예. 뭐 또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부 인사로 또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인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87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출범해서 네. 지금까지 9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고도의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지만 사실상 장관급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새로운 당선이 들어서면 장관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검찰총장도 사실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지만 예. 이렇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전 후임 두 정권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민정수석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임기를 반드시 지켜주게 해야지 또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예. 워낙 원론적인 이제 말씀인데 네.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워낙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지속되고 반복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새 정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고도의 민감한 직책은 스스로 공공기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또 다른 다음 5년 후에 다른 정부에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사할 필요 없고 또 이 정부에 인사했던 고도의 정무직은 스스로 자리를 이렇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일종의 관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제 이틀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남대문 시장 찾았고요. 상인들과 만났죠. 오늘은 울진 3부 현장에서 이재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당선인의 행보가 계속 민생 행보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 또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당선인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아픔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보들은 앞으로 현장 방문 행보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돼도 그리고 임기가 좀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임기 내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민생 현장을 찾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챙기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예.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고통, 어려움을 대통령이 직접 함께 하는구나 이걸 네. 느낄 수 있거든요. 많은 위안과 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대로 더 고루고루 하방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대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거나 이렇게 당선인 시절에는 많이 찾는데 예. 임기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잘 안 찾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용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이전을 광화문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청사 건물 9층에 국무총리실이 있는데 네. 그 전후에서 뭐 몇 개 층을 쓰겠다라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독립 청사로 있는 외교부 건물을 쓰는 방안이 있을 텐데 청사 건물이 지금 세워진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낡고 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호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했을 경우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 그리고 청와대 헬기장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때마다 또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정 운영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국방부 자리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엔 헬기장도 있고 지하 벙커도 있고 경호상에 유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급부상하는 것이 그래서 용산 이전 요청인데 광화문보다는 못하지만은 충분히 대안으로서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디로 가든 간에 대통령 업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의 행사가 문제입니다. 행사요? 예. 바이든이라든지 시진핑 수석은 어디서 만날 거며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어디서 할 거죠? 왜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는 광화문 청사나 용산 청사에서 보고 행사는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다. 약간 좀 그런 장소도 다 찾아놔야겠네요. 네, 이런 실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청와대 구중궁궐 권력 심장부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청와대 아닌 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거의 뭐 그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도 개방하고 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있으면 또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토리하고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많은 국민분들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많은 국민이 못 알아보시더군요. 이건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잘 돼야 그러니까 전국 요새도 전국에서 새벽에 버스 많이 오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온라인 시대니까. 요새 참 그런 게 많지. 상인들이나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요. 몸부신 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서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마음을 합치기에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활성화에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맛있게 먹을게요. 왜 남대문 시장 찾아갔어요? 차담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이라도 한번 그 약속을 했던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내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여 주말부터는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으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만 서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가는. 네. 여당 대표. 이 소수 거대 야당을 상대로 여야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대야 우리가 이거 발음이 헷갈립니다. 대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야 관계 쪽에 이게 헷갈리네.
성관계나 음주운전 등을 약점으로 잡아서 돈을 뜯어낸 사기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위법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범행은 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선 택시. 골목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택시와 부딪힙니다. 자전거를 탄 정모 씨가 택시 승객과 짜고 벌인 가짜 사고였습니다. 손님이 화장하니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번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에서 건장한 남자 여럿이 내리더니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한 승용차 운전자를 협박합니다. 300만 원 보내드릴게요. 300이면 사장님은 제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은 피의자 107명이 얽히고 설킨 다른 공갈 사기 범행 60건을 찾아냈습니다. 성관계나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성관계 협박 피해자 중엔 최대 4천만 원을 뜯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으면 상당히 이제 본인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찰에 신고를 못해서 이들이 갈취한 돈은 5년 동안 6억 원에 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약 1억 원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 씨 등 8명은 구속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뒤에 군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를 진행한 20비행단 군 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법인에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인 회사가 자금난에 더하자 효성 투자개발을 통해 지원했다며 경영 투명성을 낮추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개화동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사용하던 전기 토스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안산시 성포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의 불이 나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면서 현지로 떠난 뒤에 사망설이 돌았던 해군 특수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누리 소통방에 생존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위는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최근 돌았던 사망설을 의식한 듯 가짜 뉴스 그만 만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면서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이 글을 삭제한 뒤 올린 또 다른 글에선 폴란드 국경 근처에 간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나토 군사시설과 다름없는 우크라이나 야보리우를 폭격한 뒤에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확전과 핵전쟁까지 거론되면서 푸틴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서방 언론들의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20일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방을 크게 긴장하게 하고 있는 야보리우라는 곳, 이곳을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어제 공격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국제평화안보센터라는 곳을 미사일로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명 용병을 제거했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35명 사망했다. 어쨌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는데 네. 이곳이 폴란드 국경에서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예. 지도에는 이제 편의상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거의 국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네네. 차로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 폴란드는 나토 국가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그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6개 나라 중에 네. 4개가 나토 국가입니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다 이 나토 그렇군요. 국가들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 야보리우의 이제 공습을 받은 이곳은 나토군의 훈련 장소입니다. 나토군이 여기서 훈련을 자주 펼쳤던 그런 곳입니다. 예. 작년 9월에도 미군이 포함된 나토군이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훈련을 했었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에도 미군이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합동 훈련을 했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볼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보리우라는 곳은 나토 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그렇겠네요. 곳입니다. 예. 자, 이 화면은 이제 그 야보리우가 폭격당한 화면이고요. 네. 훈련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지난 하겠습니다. 2월에 했었던 훈련 화면인가 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네. 저 화면이군요. 예. 네, 네, 이 화면이 지난 2월에 네.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나토군이 여기서 이제 훈련을 했던 야보리우. 이걸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나토 시설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토 코앞을 폭격을 한 겁니다. 네. 이 나토라는 곳은 조금 전 이제 잠시 그래픽에 나온 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1949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북대서양에 둘러싸고 있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헌장 5조에 집단 방위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예.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도와줘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나토 국가 이것을 알면서 러시아가 코앞을 공격했다, 상징적인 곳을 라는 점에서 서방이 굉장히 이제 긴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야보리우를 공격했다는 걸 두고 푸틴의 경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국가를 건드리면 미국도 참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확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조에 따라서 참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렇네요. 규약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구를 겨누면 그건 3차 대전이다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우크라이나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한테 이제 경고하는 거죠. 나토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인데. 예.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들어가지 않겠죠, 나토를. 예.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보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러시아가 연달아서 지금 그런 결정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이크 설리반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인치만 넘어오면 1인치가 2.5cm 정도거든요. 나토가 총 동원돼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 실수로 공격해도 마찬가지다 얘기했고요. 그런데 러시아 외무차관 랴브로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수송 행렬은 그건 러시아군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목표다. 그러니까 수송 행렬이라는 것은 어차피 폴란드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로. 네. 그렇다면 우발적이라도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예. 나토는 10일부터 5일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참여하는 원래 예정됐던 훈련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 화면이 이제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작년 9월에 예. 화면입니다. 이 미군도 나오거든요. 이제 성조기도 나오고 작년 9월에 했던 그 야보리우에서 이제 훈련이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예. 네덜란드에서 또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본부가 브뤼셀에 있는데 벨기에 네. 여기를 방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핵무기 러시아가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그랬죠. 했는데 예. 새로운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달 말에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 부대에 대해서 경계 태세 강화하라라고 했던 그랬죠. 예. 그걸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 화면이 이제 지난달에 미군하고 나토가 예. 우크라이나가 합동 훈련했던 그 화면인데 어쨌건 지금 서방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폴란드 국경 도시에 우리 YTN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특파원을 연결해서 좀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양동훈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공격이 지금 2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쪽으로 계속 접근하면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주변 전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키우 주변에 있는 방어선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진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키우 시내로 진입하고 시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병력 위주인 러시아군이 대도시인 키우에서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 러시아가 초토화 작전에 들어갈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다른 핵심 거점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도 도시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work here because we don't know how to kill. We are not professional warriors, but we can help our army. 한편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 핵무기 운용 부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주 내로 유럽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의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양동훈 특파원 르비오에서 3명의 아들을 데리고 탈출한 교민을 단독으로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인 르비우에 거주하던 김정화 씨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편 그리고 아들 셋을 데리고 폴란드로 함께 대피했습니다. 르비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화가 미치지는 않은 상태지만 미리 피란길에 오른 겁니다. 남편은 르비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는 서울 시립교향악단에서 8년간 일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40대 남성이라 원칙적으로는 징집 대상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서 함께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세에서 60세 남성은 바깥으로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또는 그 이상인 가족은 예외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해주셔서 네, 김 씨 가족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동한 뒤 자선 공연 등의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저는 전쟁이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쟁이 앞으로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르비우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대피 행렬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양동훈 특파원이 현지에서 소식 보내왔는데요. 수도 키이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네, 공격이 네.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시가전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저 다니엘의 심정이 다 우리 모두 심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느긋하게 포위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25조 원 전쟁 비용 든다고 영국 싱크탱크가 추산했는데 하루하루 피 말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키이우를 빨리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도시의 시가전은 공격군이 방어군보다 훨씬 불리하다. 방어군은 지형지물을 다 알고 있고 미리 또 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하려면 병력이 9배는 있어야 된다. 네. 방어군보다. 그다음에 예. 훈련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훈련 수준이 지금 떨어지고 보급도 잘 안 되고 사기도 떨어져 있고 이미 이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해둔 대전차 무기들이 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미국 거하고 그다음에 NLAW라는 영국 스웨덴제 이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탱크 장갑차 항공기 한 1000대 정도를 이미 격파시켰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들어갔을 때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가전이 밀리면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그다음에 공습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민간인 거주 시설을
폭격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 이미 러시아가 이런 행태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마리우폴인가 그 남부 도시는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예. 시설이 뭐 무차별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병원, 유치원 뭐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첸 내전 때는 그로즈니 그 수도 그로즈니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푸틴이 지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린이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미사일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여러 군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미사일을 지원 요청했다. 네,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가 나오고 보도했는데 있죠. 예. 네, 그걸 이제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침공 사태 이후에 푸틴의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외신들이 꾸준히 보도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파악되는 걸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사실 이제 4차 협상이 시작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성과 없이 일단 이렇게 중단이 됐고 끝난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의 정치 시스템이 너무 크게 달라서 대화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푸틴의 의중이 결국 제일 큰 변수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치 시스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죠. 여기다 이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외교관들은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네,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가 푸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크렘린궁의 사정에 밝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치매로 인한 뇌질환이나 파킨슨병에 따른 가능성이 크다. 이 정보 당국자가 한 말입니다. 예, 예. 이렇게 분석을 했고 네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로이드 분노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예. 스테로이드제를 암 치료 등을 위해서 장기간 복용하면 분노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변덕을 부리고 이런 것일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푸틴 얼굴을 보면 최근의 얼굴을 보면 네. 육안으로 봐도 이제 전부 다 많이 부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개전 후에는 공개 석상에서 측근한테 강하게 분노를 표시하고 질책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 푸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그 최근 만났던 서방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 푸틴이 말하고 뭐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의 마크 루비오 대선 뭐 주자로도 나왔던 거물인데 지금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거든요. 네. 마크 루비오가 최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푸틴이 신경적, 생리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푸틴한테 뭔가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정황입니다.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푸틴 시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사실은 이제 서방 측에 이제 좀 기대나 희망이 섞여 있는 얘기들인 것이고 네네. 러시아 국민들은 가부장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예. 분석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압도적인,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푸틴이다. 이거 하나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푸틴 대통령이 오판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산의 새 외국인 투수 스탁이 첫 실전 점검 무대에서 시속 150km대의 빠른 공을 선보였습니다. 기아의 특급 루키 김도영은 첫 홈런포를, 150억의 사나이 나성범은 첫 안타를 가동했습니다. 시범 경기 소식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온 두산 베어스 로버트 스탁. 메이저 시절 최고 시속 101마일 투수답게 데뷔 전부터 빠른 공을 마음껏 뿌렸습니다. KT와 시범 경기에 선발로 나서 시작부터 150km대 직구를 던졌습니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자, 두 타자를 연속해서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스탁 선수입니다. 2와 3분의 1이닝 34개의 공을 던져 삼진 2개, 비자책 2실점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KT의 새 외국인 타자 라모스도 말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역대 FA 타자 최고액 타입 150억 원에 기아로 이적한 나성범은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시범 경기 3게임 7타석 만입니다.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특급 루키 김도영도 시원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3회 선두 타자로 나서 좌측 펜스를 훌쩍 넘겼습니다. 키움 안우진도 첫 등판부터 광속구를 뿌렸습니다.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와 함께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곁들였습니다. 지난해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후유증을 씻고 새 모습으로 거듭날지 관심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완연한 봄 날씨에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6도, 대구가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또 전북 지역은 종일, 대전과 세종, 충북과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